바로 이틀 뒤에 지난번에 밀렸었던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가 열리게 되는데 수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당연히 지금 두 팀의 이번 시즌 성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바로 다음 주에 마지막 라운드니까 아스날의 우승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톤 빌라가 약간 마지막에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맨시티를 비기는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는 아마 토트넘이 늘상 했던 것처럼 라인을 올려서 아주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기에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도 비슷했었죠. 아마 벌리와 했던 것처럼 벌리도 토트넘 상대로 라인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맨시티도 당연히 토트넘을 상대로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토트넘도 라인을 올려서 과감하게 좀 올라올 텐데 라인을 올렸을 때 과연 이 좁은 공간, 서로 라인을 올렸을 때 중앙 라인에서 어떤 팀이 중원 싸움에 승리하느냐, 이 포인트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맨시티가 승리한다면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리는 거고요.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리게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중원 지역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볼을 가져오는 경합 능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가 압박을 할 때 그 압박을 풀어내는 탈압박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전반기와 좀 달라진 점은 전반기에는 메디슨이 탈압박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맨시티를 만났을 때도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그렇게까지 맨시티에게 안 밀렸던 이유가 중간에서 메디슨이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압박을 풀어내서 앞쪽으로 패스를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라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가장 뛰어난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만큼 토트넘은 중원 지역에서 압박을 한 번만 이겨내면 당연히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에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 공격적인 전술에서 전반기 성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선수가 메디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슨이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후방 지역에서 사실은 토트넘이 볼을 빼앗기면서 라인을 올렸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오른쪽에 포로, 이제 왼쪽에 아마 이번 경기는 스킵이 나올 건데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서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하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 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읽혔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도 오른쪽 왼쪽에 베실바라던가 포든, 최근에 이제 그릴리시라던가 도쿠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포든이 왼쪽에 나오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풀백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포든과 베실바가.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이 빌드업 패턴을 확실하게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트넘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하다가 볼을 빼앗겨서 역습을 당하는 이런 후방 빌드업에 대한 패턴을 어느 정도는 변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특히나 메디슨이 최근 들어서 부진한 상황에서 메디슨을 거쳐가는 정말 개인 능력에 의존한 탈압박도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맨시티를 상대로 어느 정도 토트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측면에 있냐면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릴 때도 이제 안쪽에서 탈압박, 이것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쪽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탈압박이 되니까, 탈압박이 되는 순간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손흥민 혹은 뭐 스피드가 빠른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리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순간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전방 압박이 가장 강한 맨시티를 상대로 하긴 하지만 뒤쪽에서 볼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빼앗기면 당연히 이제 바로 이제 실점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전반기에도 보시면요, 앞쪽에 있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간 침투라는 정말 본인의 아주 강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다가 한 번만 탈압박이 되면 그게 골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벌리전에서도 봤지만 4연패를 할 때는
뉴캐슬이라던가 아스날이라던가 이런 이제 팀들이 어느 정도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활용해서,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많을 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토트넘의 이 공격 방식을 완전히 틀어막은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대응하려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안 내주면 토트넘이 사실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손흥민의 활약도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도 보시면 벌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에게 공간이 많이 나오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걸 보여줬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뛸 때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상대가 과감하게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이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한다면 1대1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힘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뛰어들어가면서 상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정말 떠먹여주는 크로스가 나왔고, 물론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게 놓치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토트넘이 이 장면도 보시면 벌리가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오는데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왔을 때 볼을 후방에서 돌리다가 탈압박에 한번 성공을 합니다. 탈압박에 성공을 하면서 반더벤이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손흥민이 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볼을 잡는 순간 많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이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 기점의 역할도 너무나 잘해주죠.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때 그 안쪽 공간으로 존슨이 파고들고, 존슨이 파고들 때 수비가 끌려 나가면 그때 가운데로 메디슨이 뛰어들어간다. 이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좋은 패스를 메디슨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탈압박이 되는 순간 메디슨에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탈압박만 한번 되면 앞쪽에서 이제 토트넘도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전반기에 토트넘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고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 벌리전을 제외하고는 토트넘이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서 역습을 하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왔죠.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 빌드업 패턴이 늘상 똑같고 인버티드 풀백을 안쪽으로 많이 배치를 시켜서 안쪽에 있는 풀백을 활용해서 탈압박을 한다, 혹은 메디슨의 개인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메디슨이 탈압박을 직접 하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준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통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뉴캐슬, 아스날, 리버풀, 첼시 4연패를 하는 동안 다 비슷하게 압박을 당하고 비슷하게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탈압박을 못하면서 골을 먹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겼을 때 후방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과연 맨시티를 상대로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이 놀랍죠. 이제 아마 이번 경기는 아케가 좀 부상이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이 이제 나올 때 왼쪽에 이제 아칸지가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바르디올이 한 칸 올라가면서,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쿠라던가 그릴리시가 안 좋기 때문에 포든이 왼쪽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그바르디올이 올라올 때 포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데브라이너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서는 3백을 만드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왼쪽 라인에서의 파괴력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포든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풀백을 끌어당깁니다. 포든이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 선수들도 이 포든을 막기 위해서 포든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그바르디올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안쪽 공간에서 또 왼발로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침투를 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라이프치히 시절부터 그바르디올은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에 포백이지만 변형 3백을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그바르디올이 올라가서 빌드업에 도움이 되고 올라갔을 때 공격에 원활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그바르디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가 그 장면이 명확하게 나왔던 장면이죠. 그바르디올이 올라왔을 때 포든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포든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측면에 있으니까 상대가 그바르디올에게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올 때 포든이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가니까 상대 선수들이 포든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바르디올이 오히려 포든을 향해서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끌려 들어가니까 그때 역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포든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이 가운데 지역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바르디올의 침투를 예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도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뛰어들어올 때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이제 그바르디올이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놀라운 건 이제 그바르디올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반더벤이 지난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공격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더벤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부드럽고 발밑에 대한 스킬도 좋은 선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뛰어들어가는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붙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측면으로 끌고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상대 수비가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역동작에 걸리고요. 이때 그바르디올이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번 시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으로 나올 때 라인을 타고 계속 이제 라인을 밟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포든이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포든도 마찬가지고 이제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고 맨시티의 에이스들이 가운데서 플레이하기가 더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선수가 그바르디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 그바르디올의 움직임 때문에라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브레넌 존슨이 아니라 쿨루셉스키가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브레넌 존슨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풀백이 올라오는 움직임을 이제 존슨이 못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올라올 때 존슨이 수비적으로 그바르디올을 못 따라가는 순간적으로 그바르디올이 자유롭게 위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수비적으로 좋은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주전으로 기용을 해서 쿨루셉스키가 그바르디올이 올라올 때 차라리 그냥 따라가면서 살짝 5백이 되는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포로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가고 포든을 따라서 쿨루셉스키가 그바르디올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오른쪽에 잡았을 때 이 그바르디올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바르디올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베실바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때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감아차는 형태의 크로스가 올라오면 니어 포스트, 가까운 포스트로는 크로스가 안 가요. 왜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패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슈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고 들어올 때는 접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감아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오다가 이 볼을 받아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매우 중요한데 이 플레이를 그바르디올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 저 그바르디올이 저렇게 득점을 한 장면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센터백이다 보니까 침투에 들어갔을 때 상대 풀백과 제공권 싸움을 하면 여기서 승리를 가져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저 그바르디올의 침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저 움직임은 이제 포로가 그바르디올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저것도 포로가 이번 시즌에 수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포로의 가장 큰 단점이 저런 수비거든요. 이제 본인의 이제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는, 이제 예를 들면 리버풀전에 에메르송 로얄이 살라의 움직임을 놓쳤던 그런 움직임을 포로가 약간 못 따라가는 선수에 속해요. 수비수 중에서.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포로가 뒤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약점이 있는 선수인 건데 그런 움직임을 그바르디올이 잘 가져가다 보니까 이 그바르디올의 움직임도 토트넘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잘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왼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브레넌 존슨을 최전방에 기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토트넘이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에 원톱으로 더 많은 시간을 뛰었고 원톱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원톱이냐 측면이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토트넘이 원톱에서 뛰든 측면에서 뛰든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뭐 당연히 지난 경기에서는 스칼렛이 원톱으로 나오면서 중간에 손흥민이 왼쪽으로 배치가 됐지만 스칼렛을 이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원톱으로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경기는 그 맨시티 킬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만 두 팀의 실력 차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잡을 수 있을까?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토트넘 홈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 그때 맨시티가 토트넘을 토트넘 홈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과연 이번 경기에 손흥민 이 맨시티 킬러가 또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그리고 맨시티에게도 이 경기가 이번 시즌 한 해의 성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의 아주 의욕 넘치는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를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